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경북 문경에서 동네 조직폭력배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피해 남성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처벌 불원서까지 강제로 쓰게 했다는 주장입니다. 사천의 한 채석장에서 차량 전복으로 2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수사 초기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했는데 유족이 휴대전화 등을 확인한 결과 발파 작업과 연관성이 드러났습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제주에서는요 10호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제주에 계신 분들 안전 유의하시고요.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평생 자녀를 나 몰라라 하고 살다가 자녀가 사망한 뒤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서는 보험금 같은 거 가로채 갔던 사연 저희 많이 전해드렸죠. 그때마다 정말 피꺼서 타는 기분이었는데 이제 그 시절도 다 갔습니다. 갈 예정입니다. 이른바 구하라법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발의부터 통과까지 무려 6년이 걸렸습니다. 자, 하지만 시행은 2026년 1월부터라고 또 하는군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백다혜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가족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저녁을 차리고 TV 앞에 모여서 사반 보면 뭔가 특별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하신 정유미님, 아우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자, SNS에서 이 마약 공급처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수많은 은어 뒤에 숨어서 말이죠. 그냥 검색만 하면 다 나옵니다. 사반에서 꼭 좀 알려주세요 하신 김강래님. 자, 아틀란타 삽니다. 우리 아들 KB킴 이 주유소 갔다가 맨발로 돌아다니던 노숙인에게 비싼 운동화를 벗어주고 왔더라고요. 이거 칭찬받을 일이겠죠 하신 이유나님. 아유 당연하죠. 자, 우리 딸이 성인 된 기념으로 부산 여행 갔다가 한 택시기사한테 성희롱을 당했대요. 다음부터는 무조건 녹음하라고, 그래서 사반 제보하라고 했네요 하신 김영희님, 서지혜님, 이미듬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밌는 물론 의리로 함께 나서 사반뉴스 750.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게요. 예, 전종서 학폭 의혹 정면 돌파입니다. 자, 배우 전종서 씨가 드라마 제작 발표 회견장에서 학폭 의혹과 관련해서 질문을 받고 직접 입장을 밝혔던데 한마디로 그거 사실 아냐 였어요. 네, 맞습니다. 배우 전종서 씨가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서 직접 결백을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제작 발표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요. 회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시피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사실이라면 이렇게 작품을 내세워서 당당하게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일에 휘말리게 돼서 유감이고 상처받으셨을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좋은 활동으로 회복시키도록 전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학폭 의혹은 지난 4월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관련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는데요. 소속사를 통해 입장을 밝힌 이후에 직접 이야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여론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초중학교 동창으로 보이는 한 네티즌은요. 거짓말한다, 누구누구 노예 부려먹듯 부렸잖아, 이런 댓글을 남기기도 했고요. 관련 기사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왜 피해를 입으신 분들 얘기를 이라며 해명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전 씨가 이렇게 정면 돌파를 택한 만큼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지켜보죠. 자, 다음 이어갑니다. 예, 구석구석 닦더니 점점점. 자, 편의점 하면서 살다 제일 황당하고 더러운 손님을 만났다는 사반 가족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딸랑딸랑 편의점 안으로 한 여성이 입장합니다. 곧장 테이블 쪽으로 가서 냅킨을 쓱 뽑더니 착착 접더니 그대로 코로 가져가서 이쪽도 후비고 죄송합니다. 저쪽도 후비고 예, 계속 후비더니 이제야 뚫렸네. 자, 그런데 그걸 뭉쳐서 그냥 툭 테이블 위에다 더 안 돼. 휴지를 어딜 닦고 안 돼. 제발 버려. 안 돼. 그만 좀 닦고. 왜 이렇게 닦고 땀을. 자, 그러고는 자, 중요한 겁니다. 테이블 위에다 저걸 그냥 저렇게 던져놓고 갔어요.
교수님, 사람이란 뭐 그럴 수도 있죠. 땀도 나고 콧물도 나고 하니까. 다만 혼자 있을 때 그리고 화장실에서나 그리고 무엇보다 닦았으면 쓰레기는 제대로 버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거 누가 치워 저거? 네, 진짜 보면서 헐 했네요. 멋쟁이 젊은 분인 것 같은데, 정말 왜 그러셨어요? 네,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보하신 분이 근무하던 시간에 이제 저 여성분이 들어온 거고, 제보하시던 분이 실시간 CCTV로 저 현장을 다 보신 거예요. 근데 정말 해도 너무하니까, 게다가 저 휴지라도 버리고 갔으면 좀 참아주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저 식탁 위에 딱 놓으면 저거 누가 치워야 돼요? 저 근무하시는 분이 치워야 되잖아요. 네. 만약에 안 치우면 다음 분이 저기서 누가 식사를 하실 텐데, 난 저라면 너무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내가 너무 예민하냐 하고 제보하셨는데 예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박 변호사님, 예. 왜 저러고 살아 진짜? 저는 뭐 땀 날 수 있고요. 그거는 가능한데 휴지가 가장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닦고 여 닦고 저 닦고 저 닦고 그거 놔둡니까? 그거를 주머니에 넣고 가든지 딴 데다 버리는 게 맞죠. 더럽습니다.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갈게요. 스프링클러 대참사입니다. 자, 제주도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방가족분의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태풍 산산에 몰고 온 폭우라도 쏟아지는 걸까요? 식당 주방으로 엄청난 물줄기가 콸콸콸콸. 아이고, 전기밥솥, 가스레인지 큰 솥 뚜껑도 열려 있어 지금. 아이고, 물 다 들어가면 저거 어떻게 봐? 어쩌면 좋니? 팀장님, 바로 어제 평소처럼 주방에서 육수를 끓이고 계셨을 뿐인데 갑자기 난데없이 불현듯 스프링클러가 팍 터져가지고 저 모양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에서 5개월째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사장님이 제보하신 건데요. 그 메뉴로는 아마 볶음탕, 닭볶음탕, 그다음에 곱창 전골, 맛있죠?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어느 때 마찬가지로 어제 오후에 육수를 끓이면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방에 스프링클러가 6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중에 왼쪽에는 한 개가 갑자기 터지면서 물이 쫙쫙 내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그 주방에는 닭고기도 있고 양념장도 있고 뭐 반찬이 있는데 모질을 물이 내리니까 전부가 못 쓰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방기구도 물이 젖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어제 장사는 뭐 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일단은 그 물이 내리니까 전기 차단기도 내려오고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냉장고도 꺼지고 계속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내려오니까 끌 수가 없으니까 관리사무소에 가가지고 저거 봐. 물을 차단시켜 달라고 해서 차단은 됐는데 예. 이미 물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장사를 못했어요. 그리고 주방 집기랑이 물이 막 큰거리 묻었기 때문에 다 끄집어내서 청소하느라고 오늘도 장사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방업체에 신고를 했더니 소방업체가 와서 보고 갔는데 예. 스프링클러가 터진 이유를 아직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노화됐는지 아니면 화기가 왔는지 모르지만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 어제 그리고 오늘 이틀째 지금 장사를 못 하시는데 물벼락을 맞으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렇죠. 예. 아니 더 황당하고 속상한 건 저 식당, 저 상가 주인의 반응이었다면서요. 상가 주인한테 얘기를 했고요. 상가 주인 역시 인근에서 식당을 하고 있어요. 고깃집 운영하고 있는데 왜 터졌습니까? 이게 질문하면 뭐 이렇게 제대로 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불 써서 그렇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럼 저 불 쓰죠. 불을 안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불 안 쓰는 주방이 어디 있냐고 질문하니까 아이고 어쨌든 간에 불 써서 스프링클러 터진 거다라고 답변을 하면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화재보험 같은 거 없냐 이게 지금 보험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니까 아니 뭐 보험금 타먹으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 그러고요. 또 박 변호사님. 네. 육수를 우려내는데 불을 안 쓰면 뭘 써요? 그러니까요. 저 말이 안 되는 거죠. 저기는 불을 쓸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당연히 불을 써야 되는데 보험 얘기를 하니까 뭐 돈 타먹으려고 하냐 그러고 또 화재보험 적용되기 어렵죠. 스프링클러 터진 걸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상가 주인은 스프링클러는 교체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보상, 배상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하게 터진 거거든요. 또 그리고 지금 이 제보하신 분은 좀 마을이라 좀 따뜻하게 불 써서 그렇다 이런 말 말고 그래. 죄송합니다. 뭔가 노후화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제대로 확인해서 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런 말을 했다면 따뜻하게 받아들였을 건데 불 써서 그런데요. 이게 속상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갈게요. 지하철에서 왜 그래요입니다. 자, 아까 거보다 조금 더 강도가 높습니다. 식사 중이시라면 조금의 마음 준비를 해주십사 부탁드리면서요. 자, 지하철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영상 만나보시죠.
자, 다리를 활짝 벌리고 퍼질러 앉은 저 남성. 손톱깎이로 손톱을 딸깍. 그럼 입으로 넣네 그걸? 또 입으로 저 손톱 깎아서 넣네? 아, 난 문화 시민이야. 버릴 순 없으니 먹어야지. 자, 그런데 더한 건 지금부터 맨발을 올리더니 이번엔 발톱. 설마 딱딱 깎더니 야, 그걸 입에다 넣으면 어떡해? 버릴 순 없으니 먹어야지. 야, 차라리 버려. 지하철에서 손발톱을 깎는 것도 기가 찰 지경인데 이걸 먹는 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 자, 박준 변호사님. 예. 정말 제가 올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서울 지하철이 아니다. 자랑스럽게 외쳐주십시오. 네, 서울 지하철이 아닙니다. 아, 진짜요? 대구 정말. 서브웨이 대구 지하철입니다. 서브웨이 아니죠. 예. 대구 지하철입니다. 문제는 대구 지하철 2호선이라고 하고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행동 자체가. 남성이 앉아가지고 인상을 찌푸리고 있으면서 손톱을 그것도 이상하죠. 손톱 깎는 것도 깎는 거지만 사람들이 좀 내리니까 신발, 양말도 벗으면서 발톱도 이제 깎았다 그래요. 손톱 깎는 게 모자라서. 발톱을 깎더니 그걸 먹었어요. 손톱을 먹어도 되나? 손톱도 안 되죠. 자기 거 먹는 걸 뭐라 할 수는 없지. 뭐라 해야 되나요? 너무나 납득할 수 없어서 좀 식사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나 속이 좀 거북한 상황인데 손톱을 깎고 사람들 내리니까 양말 벗어서 발톱을 깎던데 발톱을 깎은 거를 먹은 상황까지 연출이 돼서 너무나 당황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발톱은 안 먹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다들 스튜디오 안에 그냥 거의 폭탄이 납득이 안 됩니다. 이건 폭탄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 팀장님. 진짜 그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지하철 안에서 손발톱 깎지 마, 먹지도 마, 한 말씀. 지하철 안에서 손톱, 발톱 깎으면 안 돼. 그리고 그거를 버리는 것보다는 먹는 게 안 돼. 먹는 사람 울컥하니까 먹지도 마. 주머니에 넣어. 그렇습니다. 버리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주머니에다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예. 안 깎아야죠. 죄송합니다. 저도 약간 정신이 안 깎아야 됩니다. 혼미해져가지고. 왜 그거 깎습니까? 제가- 깎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맞아, 손발톱을 거기서 깎으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제가 정신이 혼미해져서.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수님 뭐 하실 말씀? 네, 이식증이라는 병이 손톱도 먹고 머리카락도 먹고 이런 병이 뭐가 있기는 해요. 있구나, 근데 뭐. 사실 그건 이제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이래서 손톱을 먹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정식으로 막 깎아가지고 맛있게 드시니까 참, 어렵습니다. 맛이 있었겠습니까? 즐겁게 드시는 것 같이 보였어요,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밥 먹는 데만 하고 그러셔가지고.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정신이 없네. 가슴 시린 선택의 기로입니다. 자, 계속 인상만 찡그리고 있던 우리 백다희 아나운서. 네, 이 친정 어머니 때문에 결혼을 할지 말지 고민이 된다는 딸의 사연입니다. 30대 중반인 사연자는요, 중학교 때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정말 식당 일부터 청소까지 온갖 힘든 일을 다하면서 사연자를 키웠고요. 사연자는 어머니의 헌신 덕분에 무사히 서울에 있는 대학도 가고 졸업을 해서 직장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동안 너무 고생을 하신 탓인지 건강이 안 좋아져서 더 이상 일을 못 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대신 사연자와 친척의 도움으로 작은 옷가게를 열어서 겨우 적자를 면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6개월 전에 사연자가 지인에게 남성을 소개받았는데 이 성격부터 취미까지 정말 잘 맞았고 짧은 시간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남자친구 직업이 군인이라는 건데요. 당장 이번 가을에 먼 지역으로 부대 이동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연자는 직장을 그만두고 따라갈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요. 어머니를 두고 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가게를 하고 계시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독립이 어렵고 또 건강이 안 좋은 홀어머니를 혼자 두는 것도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예비 시가에서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걸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함께 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홀어머니를 놔두고 운명처럼 만난 사람과 함께 떠날지 아니면 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할지 고민이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의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오늘도 자아 대결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남친과 그냥 결혼하자는 자아입니다. 야, 다혜야, 너 바보야? 네가 지금 엄마 걱정할 때냐고. 네가 더 불쌍해. 네가 더 걱정이야. 네 나이가 지금 몇 갠데. 은배 씨 딱 봐도 장군감이다. 무조건 별 하나는 달어. 무슨 친정엄마 때문에 남자를 포기.
너 충분히 할 만큼 했고 그러지 않아도 효녀다. 응, 엄마도 딸내미가 당신 때문에 남자 포기하면 퍽이나 좋아하라 하시겠다. 얘 요즘에 인공지능 시대에 뭐 멀리 떨어져 사는 게 뭘 걱정이야. 이 동그라미. 아니에요. 계속 들어보세요. 다음은 결혼을 포기하자는 자입니다. 어머머머머, 얘 왜 이렇게 이기적이니 진짜. 다혜야, 내 말 잘 들어. 엄마는 세상에서 단 한 분뿐이다. 대체제가 없어요. 하지만 남자는 은배 씨 아니어도 좋은 사람 찾아보면 얼마든지. 너 박지훈이가 그 사람도 참 괜찮더만. 야, 너 만약에 은배 씨 따라서 강원도 인제 쪽에 부대라도 가봐라. 인제 가면 언제 오겠니? 응? 날마다 엄마 걱정에 눈물 칙칙 흘리게 눈에 다 그려진다. 얘 X입니다. 자, 우리 은배 씨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계속 오는 게 아니고 이게 초이스 잘해야 되거든요.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신 뒤에 아마 주말 부부도 가능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넓은 나라가 아니에요. 주말 부부도 가능하고 또 하나. 내가 결혼해서 전방에 가든지 후방에 가게 되면 어머니를 같이 사는 게 아니고 옆 동네에 모시다 드리고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세요. 이 찬스가를 잡아야 되지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겁니다. 채팅창 분위기랑은 조금 달라요. 이 스튜디오는. 자, 교수님. 네. 저도 결혼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마음이 많이 아프실 거라는 거는 충분히 공감이 되시는데 이렇게 해서 결혼을 못 하시면은 어머니도 보시면서 평생 마음 아파하실 것 같고 또 이 제보하신 분도 계속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실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남자를 결혼을 못 한 거니까요. 그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그리고 저는 그게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돌봐드릴 수 있는 방식은 찾으실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뭐 시설 주변 공동체 커뮤니티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 멀지 않은 곳으로 이사 오시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하여튼 우선순위는 결혼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박 변호사님, 예. 저는 솔직히 X입니다. 결혼하지 말자는. 하지 왜냐? 마세요. 예. 솔직히 뭐 맞아봤자 얼마나 맞아. 그거 그냥 잠깐 지금 확 끌어올라서 그런 거지. 그것도 그거지만 이유가 군인이고 멀리 가기 때문에 이 얘기를 되기 때문에 그 뒷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군인이 미군입니까? 한국군이에요. 너무나 가깝습니다. 인제 뭐 양구 얘기했는데 도로가 너무 잘 나 있어서 서울에서 가면 1시간 조금 더 나면 도착을 해요. 백령도 해병대인데 거기에 가면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배가 가고요. 막 공군이라고 하더라도 진주 뭐 사천 이 정도인데 도로가 좋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장교면 1년, 2년 단위로 옮기고요. 부사관이라고 하면 한 5년 정도면 또 옮기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다고 보장도 안 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멀리 갈 거라는 이유만으로는 그런 결정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미군이 아니에요. 뭐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뭐 이런 데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봤자 양구, 간성, 고성, 인제, 백령 이렇게 다 합니다. 이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지요? 그렇군요. 백사연서 혼자 왜 이렇게 막 오만상을 찌푸리고 막 이러고 있어? 아니 사실 결혼이냐 아니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결혼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당장 결혼을 선택하지 말고 연애를 조금 더 해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게 이렇게 사연을 보낸 것 자체가 남자친구분이 중심을 못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지금은 초기니까 마냥 좋겠지만 좀 더 오래 만나보면서 그러니까 가치관을 내 포함해서 그거라니까요.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맞는지 잘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홀어만이 계시는 게 절대 약점이 아니니까 절대 저 자세로 고민하시지 마시고 시부모님과도 결혼을 해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또 부모님과도 이견이 있을 때 신랑이 될 남자친구가 어떻게 하는지 좀 잘 지켜보시면 좋겠어요. 청산유수야. 뭐 이렇게 전문가야? 혹시 결혼정보업체 뭐 혹시 투자 끼시나요? 아니요. 예. 네. 가족분들 의견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마리님, 딸이 자기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고 하면 엄마는 어떨까요? 라고 하셨고요. 이름미님, 시가 쪽이 너무하시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피치핑크님, 연애부터 더 해도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춘원님 보고 계신가요? 자, 지난 24일 토요일 북한산 삼천사 계곡 가셨다고요? 자, 근처 이 계곡 주변에 식당이 딱 눈에 보여서 자리를 잡고 한방 오리 백숙을 시키셨답니다. 자, 한참 뒤에 나온 백숙 본격적으로 드시려고 딱 건졌는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단촐해 이거? 자, 보십시오. 누가 봐도 남들이 발라먹은 닭뼈가 줄줄이 사탕처럼 저렇게 건져지더란 말이죠. 사장님 불러서 이거 뭐야 이거? 했더니
아이 뭔 소리 하는 거야 해서 오히려 사장님이 더 목청을 높이더랍니다. 그 태도가 너무 괘씸해서 사반에 제보를 하셨다는데 글쎄요 너무 푹 고와가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간 걸까요? 박 변호사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오리고기가 저래 떨어질 리는 없습니다. 오리 전문가입니다, 제가. 예. 저거 닭인데 아, 닭입니까?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발 오해였으면 좋겠습니다. 경북 문경에서 동네 조직폭력배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피해 남성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처벌 불원서까지 강제로 쓰게 했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20살 남성이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라면서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습니다. 술집에서 폭행을 당했다. 그런데 제보자 이분 주장에 따르면 때린 그 가해자가 조폭이라는 겁니다. 네, 제보자 이제 주장에 따르면 지난 24일에 아는 형하고 만나서 이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오전, 그러니까 새벽 2시 반에 술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밥을 먹고 난 후에 형은 먼저 나갔고 그 자리에 있던 이제 동네에서 익숙한 얼굴의 이제 선배들이 5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너 일로 와봐라. 그래서 이제 같이 합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2명은 자칭 이제 조직 폭력 조직 골보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3명은 그 둘의 친구고요. 근데 일로 와봐라고 얘기하면서 같이 막 술을 먹였어요. 그래서 저 차도 가져왔고 집에 가야 됩니다. 저 밥만 먹고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 억지로 막 술을 먹인 다음에 근데 갑자기 조금 술을 마시더니 주먹으로 이제 얼굴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수십 차례 때렸습니다. 그러고 옆에 있던 사람은 니네 부모를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서 너네 엄마 사는 주소 대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대답을 안 하고 이제 대답을 안 했더니 갑자기 또 술잔으로 때리려고 하고 그 술집에서 나온 후에도 헤드락을 거려서 계속해서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골보파라, 골보파. 자, 아무튼 뭐 너희 부모도 죽이겠다 이런 협박까지 했다는 건데 도대체 왜요?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이 조폭들이 폭행하는 과정에서 그중 한 명이 같이 깡패 생활하는 동생이 도망가는데 그걸 왜 태워줬냐? 너 걔는 무섭고 나는 안 무서워 이렇게 협박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폭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건이 사실은 그 태워진 실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보자는 뭐라 했냐면 평소 아는 형이었고 깡패 생활 접기 위해 도망가는 걸 몰랐다. 갑자기 연락이 와서 차 좀 태워줄 수 없냐고 해서 차를 태워준 것 뿐인데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냐 했더니 너 무슨 핑계만 대고 있어 이러면서 계속해서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보파 조직원의 도주를 도와줬다라는 이유로 이 지금 제보자를 이렇게 집단 폭행을 했다는 건데 자, 5명이 1명을 폭행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보자는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도망을 쳤는데요. 그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네, 여기가 주유소 앞 사거리인데요. 위아래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바로 피해자입니다. 황급하게 내달리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데 그 뒤를 또 다른 남성 2명이 재빠르게 뒤쫓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는 결국 붙잡히고 마는데요. 이렇게 눕혀진 채로 폭행을 당하고 좀 지금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게 질질 끌려가는 장면인데 자세히 보시면 머리카락이 잡힌 채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행이 타고 온 흰색 차량으로 납치를 당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딱 쥐고 질질 지금 이렇게 차로 끌고 가는 거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납치가 되고 나서 차량에 감금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본격적인 폭행은 차 안에서 벌어졌다는 거죠. 직접 들어보시죠. 차 안에서 계속 맞으면서 가면서 니는 이제 차에서 내리면 이제 니는 죽었다면서 2시간 동안 맞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서브라이터로 제 몸이랑 얼굴이랑 목 뒤랑 팔이랑 이런 데 찢이고 그리고 담배 피다가 이제 담배를 제 얼굴에다가 찢으시고 뭐지 계속 맞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귀도 깨물리고 니 차 뒤에 도끼 실려 했는데 손가락 2개만 자르자 이러면서 니는 이제 차 세우면 니 죽었다 이러면서 계속 맞았어요. 저희가 저 사진을 조금 이제 편집을 좀 뿌옇게 하긴 했는데 정말 사람 몸을 말이죠. 네. 벌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맞습니다. 뭐 제보자의 주장이긴 한데 차량 안에서 이제 조폭하고 조폭 2명, 일행 1명이 폭행을 일삼았다 합니다. 뭐 귀를 깨물기도 하고
폭행을 했는데 그 폭행 중에 눈에 띄는 게 목이나 뭐 팔, 얼굴 이런데 이 라이터로 지졌다고 해요. 그리고 담뱃불로 이렇게 지져서 화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하고 폭행이 이어졌는데 이제 폭행이 그 얘기예요. 왜 깡패하다가 도망간 애를 태워줬냐. 걔 사람도 아니다. 도망간 애 대신에 네가 맞는 거다 하면서 도끼가 뒤에 실려 있으니까 손가락 2개 좀 자르자라는 협박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죽겠다 싶어서 신고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나 죽겠다 생각해서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신고하는 것 같다면서 휴대폰을 뺏어서 차 밖으로 던졌다고 하고요. 차량은 이제 문경에서 예천 쪽으로 향했다고 하는데 이 음주 단속하는 경찰도 지나고 결국은 한 명씩 내리고 나중에는 조폭 1명하고 그 조폭 친구 2명 남았고 이들이 모텔을 알아보자라고 해서 모텔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모텔 안으로 끌려가면 진짜 밀폐된 공간인데 정말 난 죽겠구나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자들이 제보자한테 A4 용지랑 볼펜을 건네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 처벌 불원서 써.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어디 뭐 전화 막 하더니만 갑자기 지금 경찰이 일로 오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러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그러더니만 갑자기 편의점에 가서 뭐 A4용지랑 볼펜이랑 인주를 사오더라고요. 저보고 처벌 불원서랑 합의서를 쓰라고 강제적으로 시키셨단 말이에요. 이제 한 분은 그러고 이제 갑자기 어디로 전화하시더니만 다른 깡패 형들이 와가지고 먼저 가고 저는 차 안에 타 있으라 해서 차 안에 타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경찰차가 한 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차를 버리고 도망가더라고요. 박 변호사님, 네. 처벌 불원서 막 옆에서 막 이러고 있고 그 쓰면 그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의사 능력 없는 상황에서 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팀장님, 그 경찰이 어떻게 알고 저걸 출동을 해가지고 제보자의 주장에 의하면은 그 조폭들의 협박을 받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처벌 불원서하고 아마 합의서를 썼을 거예요. 지금 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써줬는데 그리고 그 조폭은 다른 조폭이 데려갔고 2명이 남아가지고 아마 그 제보자를 감시했는데 제보자 보고 차에 타고 있으라 도망가지 마 시켜놓고 자기들 2명은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폭 2명은 도주를 했고 차에 감금돼 있던 그 제보자 같은 경우는 오전 7시쯤에 구출했다고 하는데 제작진이 아마 경찰에 확인했나 봐요. 어떻게 해서 출동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누군가 모르지만 112로 신고를 했습니다. 누군가 차로 납치당한 것 같다라고 신고가 들어오니까 경찰에서는 납치 신고 들으면 코드 제로라고 하는데 그 긴급성 있고 중요성 있으면 곧바로 출동하거든요. 곧바로 출동해가지고 그 모델 앞에 있던 피해자 즉 제보자를 구출하게 된 것입니다. 아, 진짜 그 신고해 주신 분 정말 사람 하나 살렸네요. 자, 박 변호사님. 예. 골보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글쎄요, 이게 뭐 골목의 뭐 보스 뭐 이런 건가요? 하여튼 골보파 뭐 처음 들어보기도 하고 이 조직폭력배의 명칭은 경찰의 그 조직폭력배 관리하는 분들이 이름을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금 경찰 입장에서 골보파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명단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 봤을 때는 자기들끼리 돌아다니면서 우리 골보파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보이고 일단은 이 조직폭력배 이 사람들 5명이고요. 강금치상 등 중대한 범죄가 되는데 그중에 2명은 검거를 했고요. 나머지 3명은 지금 수배를 하고 출국 금지입니다. 도망갔는데 결국은 추적 중이기 때문에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박 교수님, 이 지금 제보자 피해자분은 4시간 반 동안 조폭들한테 둘러싸여서 집단 폭행을 얼마나 무서우세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론화하지 않으면 도리어 더 보복 위험에 노출되고 협박도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이들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자도 생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제 이 사실을 알리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해요. 이분은 지금 다른 지역으로 가셔서 지내고 있지만 이 폭행당했던 트라우마로 자다가도 깨고 잠도 잘 못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하루 빨리 모두 검거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정말 얼마나 좀 무섭고 두려우시겠어요. 그래서 경찰께서 꼭 좀 이분이 또 협박당하지 않고 보복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빨리빨리 검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빨리 좀 몸의 상처도 치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2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한 남성이 차 조수석에 올라탑니다. 발파 전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서 채석장으로 향한 건데요.
차가 화면에서 사라지고 약 30초 뒤 채석장엔 큰 폭발이 일어났고 온통 뿌연 연기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연기가 거치자 3m 아래로 추락해서 뒤집힌 차가 발견됐는데요. 바로 조금 전 채석장으로 향했던 차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자, 이 공사 채석장에서 이 현장에서 아버지를 잃었다는 제보자분의 사연이 들어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일에 경남 사천에 있는 한 채석장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채석장에서 한 SUV 차량이 이렇게 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차량에는 골재 채취 회사의 대표이사와 오늘 제보하신 분의 아버님께서 타고 계셨습니다. 이들은 발파 현장의 안전을 확인하고 또 발파를 지시하기 위해서 채석장으로 향한 건데요. 이 모습은 다 지금 보시는 CCTV에도 찍혀 있어요. 그런데 이 화면에서 조금 이따 이 자동차도 사라지고 한 30초 정도 지나면서 발파가 진행이 되거든요. 현장은 모래먼지로 뒤덮이게 되고 부서진 돌 파편들을 이제 사방으로 막 튕겨 나갔습니다. 이렇게 발파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나 했는데 연기가 고치고 나서 발파한 장소. 교수님, 네. 자, 지금 발파가 시작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먼지로 가득하고 이제 정말 현장에서는 이제 막 돌멩이도 엄청 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발파한 장소로부터 70m 떨어진 곳에서 차가 추락해 있는 것을 그때서야 그 발파자가 그러니까 그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차 안에 있던 대표이사는 병원으로 옮겨져서 사망하셨고 또 제보자의 아버지께서도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자, CCTV 상으로는 명확하게 가려지진 않지만 뭐가 됐든 차량이 화면에서 사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발파가 있었던 것까지는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현장에 있었던 회사 직원들 그리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이, 그건 운전자 부주의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 유족 주장에 따르면요. 회사 측은 사고 원인에 대해서 최근 비가 많이 와서 지반이 약해서 차가 미끄러졌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또 운전자 부주의로 차가 전복돼서 사망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유족은 경찰 역시 운전 미숙으로 굴러떨어졌고 바닥에 돌이 많다 보니까 차와 탑승자들이 피해를 많이 입어서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사망한 이들이 발파를 지시하는 당사자들이었고 발파를 인지하고 있었을 거라고 보고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차량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부분을 조사하는 거라고 밝혔는데요. 유족에 따르면 경찰은 운전자와 탑승자가 모두 사망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더 이상 수사를 할 수가 없다고도 했다고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회사에서도 그 운전 부주의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왔던 경찰들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유족 입장에선? 그런 줄 알고 믿어야죠. 자, 그런데 선친의 장례를 치르던 중에 아버지 친구분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게 됐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가 이제 그 장례식장에 있다 보니까 이제 회사 사람들도 왔다 가고 이제 그 고인들이 친구도 왔다 가고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막 이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 중에 어떤 분이 자기들끼리 발파라는 얘기를 하는 거를 장례식장 자리에서 이제 다른 친척분이 듣고 발파가 있었던 것 같던데 그냥 그 얘기를 옆에서 얼핏 듣고 거기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의 친구들이 야, 이 차가 이렇게 부서졌는데 이게 그 정도 높이에서 떨어진 차가 이렇게까지 되냐. 어차피 거기 채석장이고 발파하는 데니까 한번 CCTV를 찾아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해본 겁니다. 아니, 장례를 치르는 도중에도 발파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유족들은 발파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요. 지인 중에 발파 얘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때쯤에 발파 사실을 좀 알게 됐는데 그분 좀 지인들 얘기에도 그래요. 3m 정도에서 떨어졌는데 차가 이렇게 많이 망가지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사고 차량 자세히 보면 앞유리 나에 산산조각 나 있고 천장이 아주 찢어져 있습니다. 사방으로 완전 찌그러진 모습인데 지붕이 찢겼어요. 그렇죠. 수십 미터 절벽도 아니고 겨우 3m에 떨어졌는데 이렇게 처참할까? 또 이렇게 사망할까라고 의심을 하긴 했다고 합니다. 또 경찰이 고인의 시신 훼손이 심하기 때문에 보지 말라라고 얼굴 확인하지 말라고 했던 부분. 그러다 보니까 유정은 단순히 어떤 실수에 의한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다른 어떤 사고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 CCTV 확인을 좀 요청을 했고요.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이 보이는 것처럼 발파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파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경찰도 분명히 저희가 본 이 CCTV를 봤을 텐데 왜 진작에 그런 사정을 얘기해 주지 않았던 걸까요? 자, 유족들은 말이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들한테 따졌습니다.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네, CCTV 보셨었어요? 네, 발파 현장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날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날 발파한 데는. 아, 근데 CCTV를 보셨다고 했으니까 사고 차량이 언제 출발했는지 발파했다는 그런 상황 증거들이 있잖아요. 뭐 가루가 네, 날린다든지 이런 네. 거랑 비교를 해보셨을까요? CCTV 보셨을 때? 녹화 시간이 뭐 분초가 정확히 맞지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차가 정확하게 이 차다라고 확인을 할 수는 없어요. 영상도 멀리서 촬영하고 있고 그 CCTV 각도가 여러 개니까 연결을 지어볼 수 있을 건 아닙니까? 그 필요하시면은 제가 그거는 또 좀 더 확인해가지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언제 출발했고 언제 발파했고 이런 시점들을 좀 그것만 알려드리면 되나요? 그걸 면밀하게 해가지고 발파랑 사고랑 좀 연관이 있는지. 발파랑 사고랑은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어떻게 저렇게 모르겠습니다. 당장 그 아까 이 차량 상태만 봐도 천장이 이렇게 찢겨져 있잖아요. 팀장님. 저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피해자 딸이 형사 같고 형사가 피해자 같네요. 그러니까요. 뭐야 진짜. 이게 좀 내용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가 유족은 CCTV를 확인한 뒤에 경찰한테 뭐라 했냐면 발파 사고 연관성 있느냐를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마 이제 발파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한 것 같은데 좀 조사가 좀 비진한 것 같아요. 또 유족과의 통화를 들어보면은 경찰은 CCTV에 대해서 발파 현장이 여러 군데 있었고 또 차를 멀리서 찍었기 때문에 사고 차량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고가 일주일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지난 시점인데도 아마 경찰에서는 사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고 유족은 주장하고 있고요. 또 유족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이라든지 물론 소방관 그리고 또 고용노동부 감독관 사람들이 모두 조사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조사 당시에 회사 직원들의 진술만 들었기 때문에 이게 교통사고구나라고 단정을 지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CCTV 분석 사고 전후 사실관계는 전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확인해 달라고 죄송합니다. 경찰에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발파, 다이너마이트를 막 발파하는 그런 현장들 보면 워키토키로 현장 관계자들이 다 이렇게 신호 주면서 하잖아요. 네, 이게 안전수칙이 있는데요. 이 발파 표준 안전작업 지침에 따르면 위험구역 안에 있는 모든 근로자의 대피 상태를 확인하고 기폭을 실시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CCTV를 보면요. 사고 차량은 물론 다른 작업자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이고야. 또 사고 당시 발파 모습 그리고 사흘 전의 발파 영상을 비교해보면 사용한 폭약의 양은 비슷하지만 다른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사흘 전에 볼까요? 있었던 발파 모습은요. 돌들이 위로만 들썩이고 파편도 도로로 안 튀고 발파 지점에서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일에는 돌덩이들이 사방으로 튀는 모습이 확인되는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발파 시간입니다. 일지에는 12시로 적혀 있는데 사고 당일 발파는 3분 일찍 11시 57분쯤에 이루어졌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폭약을 설치하고 안전하게 설치됐는지 확인한 후에 발파해도 된다는 사인을 받고서 발파를 시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족은 시간부터 이 안전수칙들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발파를 했던 발파 팀장은 차가 이동하는 걸 목격을 했고 경적으로 신호를 줘서 발파를 했다라고 경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 말 쓰지 말고요. 앞서 그 영상, 위아래 영상, 2분할 영상 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자, 보면 말이죠. 자, 7월 30일 영상을 보면은 뭐 연기나 이런 게 지금 건물 밖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사고 당일 영상을 보면 한참 넘어가잖아요.
자, 교수님, 이거 좀 네. 이상하네요, 진짜. 네, 저희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런 걸 다 왜 그랬을까를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유족 주장에 따르면 이 회사 측은 뭔가 진실을 호도하고 사건을 축소하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일단 단순 교통사고라고 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 유족이 어떤 장면을 지금 또 포착을 했냐면요. 이 실제 소유주하고 직원들이 모여서 이 고인의 서류를 다 빼가지고 가지고 어디다 치우는 거를 지금 또 그 아이고야, 장면을 아이고야. 포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게 다 진실대로 보이고 있으면 규명되고 있다면 이렇게 뭐 서류를 치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서도 이 유족께서는 이게 진실을 은폐하고 또 실질적 경영주를 감추려는 그런 시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다. 지금 유족과 노무사, 변호사,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도 열었고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른 진실이 규명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실질적 경영주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초동 수사가 부실했던 점에 대해서도 경찰을 비판하면서도 앞으로라도 철저히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박 변호사님 예.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뭐 이렇게 된다면 이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됩니다. 다르게 조사를 해야 되고요. 교통사고냐, 안전조치를 확보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망사고냐, 그 차이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가 필요하고요. 뭐 좀 전에 앵커가 얘기를 했지만 옆에까지 저게 발파 돌이라든지 먼지가 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상당히 확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경남경찰청의 교통범죄수사팀이 외부 기관에 정밀 감정 의뢰했다고 합니다. CCTV도 봐야 되고요.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거는 국가수가 가는데 시뮬레이션을 해볼 겁니다. 아마 저 시간에 비슷한 시간에 가가지고 차량을 대기시켜 놓고 만약에 발파를 시켰는데 뭐 굴렀을 때 어느 정도 차량에 손상이 생기느냐 시뮬레이션 해보면 부주에 의한 교통사고인지 아니면 발파로 인한 사망사고인지 확인이 가능할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사고 차량에 지금 그 사고 기록 장치도 확보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운행 속도라든지 브레이크 사용 여부 요걸 확인한다면 단순한 교통사고인지 부주의 사고인지 안전확보 의무 위반 사고인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저런 발파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수직 발파가 되게 한대요. 옆에 퍼지지 말라고. 근데 아까 보셨잖아요. 이렇게 수평 이렇게 막 확 퍼지는 거. 그러다 이런 참사가 또 벌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네요.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여행을 떠난 남녀.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로 호감이 있었던 만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5년 뒤 이들은 법정에서 재회하게 됩니다.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번 사연 좀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충격적인 제보인데요. 결혼기념일 다음 날 벌어진 일입니다. 자, 이 제보자가 30대 여성인데요. 2년 전에 지인을 통해서 어떤 남성을 소개받았고 그 남편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도 낳습니다. 임신해서 아이도 낳는데 그 아이 낳고 첫 결혼기념일 아주 행복하게 보냅니다. 근데 네. 말씀처럼 결혼기념일 다음 날 자신의 집으로 소장이 하나 날라왔는데요. 소장의 그 원고 제기한 사람은 자신을 남편과 1년 정도 사귄 여자친구라고 하면서 남편하고 같이 5살 아들이 있으니까 책임을 져라라는 소장이 나타났어요. 그 안에 내용이 뭐냐면 이 아이의 인지청구 소송하고 과거 양육비 1억, 장래 양육비로 월 150만 원씩 달라라고 청구를 하고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이제 결혼한 지 1년째 된 신혼인데 세상에 내 지금 신랑의 5살짜리 아이가 있다, 혼외자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아내는 처음 소장을 보고 이게 내 남편 이야기인가 믿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장을 찬찬히 봤더니 그 소송료의 진술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임신하시를 알게 돼가지고 이 남성에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계속 안 받더라. 근데 안 받더니 어느 날 연락처도 싹 없애버리고 즉 잠수를 탔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잠수탔다고 해가지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소송이 들어왔지만 확인하기 위해서 진실로 이 여자가 말한 그 아이가 자기 남편의 아이인가 싶어서 아마 유전자 검사를 일을 했습니다. DNA 검사를 했어요. 했더니 결과는 충격적으로
친자가 맞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전에 남편하고 만났고 결혼할 때도 혼외자가 있다는 말을 듣지를 못한 상황에서 지금 이런 소장이 날아왔으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거 완전 사기 결혼 아니에요, 그럼? 본의 사연자도 이렇게 따졌습니다. 남편한테 사기 결혼 아니냐고 따졌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자식이 있는지 정말 몰랐다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편에 따르면 1년을 사귀었다는 건 다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6년 전에 사진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성은 남편보다 3살이 많았는데요. 먼저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왔고 2주 정도 썸을 탔다는 사이였다고 한 겁니다. 그러다가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간 여행에서 일행들과 떨어져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게 됐다고 하는데요. 남편은 딱 하룻밤의 실수였다면서 그날은 잊기로 서로 합의를 했고 본인도 동호회에서 탈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룻밤에 실수가 있기는 했네요, 그럼.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어쨌든지 이 얘기가 너무너무 지금 다르고 너무 심각한 문제니까 법적 공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나는 혼외자가 있는 걸 전혀 몰랐다라는 입장이고요. 이 여성은 내가 임신 사실을 문자로도 뭐 여러 번 전화로도 알렸다라는 입장이에요. 완전히 입장이 다르죠. 근데 이 사진 동호회에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지인들이 둘이 커플 아니었어요 라고 또 일단 진술은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뭐 내가 이 남성한테 전화로도 미리미리 난 임신했다라고 얘기를 알려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도 증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이메일이라던가 문자라던가 전화를 한, 그리고 전화를 남자가 자꾸 바꾸고 잠수를 탔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 남성이 나는 20년 동안 전화를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 예. 내가 말을 안 했나? 막 이러면서 아니, 그걸 본인이 모르면 어떡해?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렇게 갑자기 또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왠지 이 여자 쪽에 얘기가 좀 거짓말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자, 그런데 진짜 깜짝 놀랄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여성의 충격적인 비밀이 또. 네, 이 여성이 남편에게 본인이 3살이 더 많다고 소개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12살이 더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여성은 2번을 이혼을 하고 각자 아빠가 다른 아이 2명까지 키우고 있었다고 하고요. 남편의 혼외자까지 합하면 총 3명의 아이를 키운 겁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이러한 사실들을 모두 숨겼다고 하는데요. 또 여성이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을 시기에 정작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던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모든 사실들을 중요하게 보지 않았고요. 어찌됐든 친자가 맞으니까 여성이 요구한 것보다는 좀 낮은 액수로 양육비는 지급하라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12살 연상의 여자라는 딱 그 얘기를 백다희 아나운서가 딱 전한 순간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이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 나이라든지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건 친자냐 아니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양육비 소송에서 가장 핵심은 친자가 확인되면 그 끝난 상황입니다. 금액은 지금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육비를 지급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아내 같은 경우 임신 5개월 때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지금 현재 딸을 출산한 상태인데 만약에 그 이전에 혼외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결혼도 하지 않았을 안 것이다. 했죠. 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결혼한 상태고요. 양육비를 또 줘야 될 상황인데 여성도 그 여성 거짓말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남편이 좀 억울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재판 끝나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성이. 예. 일시금으로 양육비 주면 한 2억 원 정도로 퉁쳐주겠다. 아이고. 황당한 제안을 하고 있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남편이 정작 그 아들, 혼외자를 만나지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들이면 양육비는 주더라도 면접교섭권이라 등등 그 법적으로 권리가 있는데 양육비 지급하는 건 맞는데 이게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결국 이제 참 안타깝게도 친자는 맞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5년 만에 혼외자가 있음을 알리면서 양육비를 내놓으라는 이 여성. 정작 그런데 또 그 아들은 못 만나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 팀장님. 그렇습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긴 한데요. 만약 아내가 용서를 하게 되면 양육권 소송을 해가지고 데려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니면 또 면접 교섭권을 해가지고 면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송에 데려오는데 제일 중요한 거, 이 여자가 그 아이를 키우게 되면 문제가 많을 것 같으니까 제 생각인데 저 아내한테 죄송하지만 그 아이를 아마 양육권 소송에서 데려오면 어떨까 하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봅니다.
예, 그 교수님 진짜 좀 조심스러운 얘기네요. 네, 저는 이 제보자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나만의 가정을 예쁘게 맞아. 꾸려서 나의 아이를 낳고 너무 행복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렇다고 남편이 사실은 이제 와서 보니까 남편도 정말 몰리던 일이고, 그러니까 마음 정말 그냥 뭐 이렇게 양육까지 뭐 해줄 수 있을지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겠지만 지금 이걸 참아내는 것만도 사실 상당히 인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말 문제의 여성은 정말 믿을 수도 없는 여성이고 믿을 수도 없는 저는 엄마라고 생각을 해요. 애를 내세워서 퉁쳐주면 2억 주면 된다.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애 내세워서 좀 돈 버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양육비를 주셔야 하는데 그 양육비는 정말 아이한테 쓰도록 월별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꼭 체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 쓰이고 있는지 정말로 아이를 위해 쓰이고 있는지 정도는 꼭 체크가 돼야 되고 또 천류는 어떻게 끊겠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끊겠습니까? 아이도 아빠가 만나봐야죠. 자, 박 변호사님. 예. 사연자분이 너무 안타깝다. 그렇죠. 양육비는 줘야 됩니다. 친자인 이상 안 줄 수는 없고요. 또 확인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확인해줘야 될 의무는 사실 없습니다. 양육권자가 이렇게 썼다라고 뭐 준다면 보여준다면 좋지만 안 보여준다 해가지고 그걸 보여달라고 뭐 권리로 요구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비양육하고 있는 친권자죠. 그 아빠 입장에서는 면접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준다면 아이를 볼 수 있는 권리, 면접 교섭권을 반드시 행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을 하면 뭐 한 달에 2번이라든지 아니면 뭐 많은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되니까요. 저 제일 중요한 거는 예. 한 번도씩 못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만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아이를 좀 보는 방법을 먼저 택한 다음에 아이 한번 보고 또 양육비는 뭐 재판 결과에 따라서 계속 줘야 되지 않을까. 5년간 이렇게 왜 말을 안 했느냐 이 부분도 조금 이유는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자, 지금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채팅창에서 가족 여러분들은 우리 은배 팀장님이 얘기하신 그러니까 데려오는 게 낫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데려와야 그게 맞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 어딜 데려와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불쌍하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인님, 아내가 제일 불쌍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뚠뚠고양이님은 양육비 주고 평생 죗값 치르며 사세요. 이런 댓글도 보내주셨고요. 뭘봐 너나 잘해님은 친자 맞으면 보여줘야죠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당신이 같은 이유로 다시 올 일 없도록 진짜 진료에 집중하는 진짜 치과 의사들. 당신의 마음, 당신의 치과 의사는 안다. 덴티움. 이거 바꾸려고 왔는데 이렇게 낡은 걸 가져오면 어떡해. 가치가 보존된다고 그 소문났길래 평생 바꿔준다는 소리는 왜 해가지고. 손만이 갈 테. 부담 없이 골라. 언제는 바꿔줄 테니까. 리니지 2M 신서버 에덴 그랜드 오픈. 다 챙겨 먹기도 힘들다. 하루 한 포 감산한 메디콕. 요즘 이게 유행이래. 맞아, 나도 봤어. 나에게 콕 맞춘 메디콕. 어떤 걸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메디콕. 우리 모두 메디콕해. 지금이 좋아. 나답게 즐기는 지금. 지금을 사랑해. 누구에게나 가장 소중한 순간은 지금이니까. 지금 원하는 라이프 지금으로부터. NH농협카드.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4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